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5일 막 자정을 넘겨서요. 이제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요. 자, 6월 25일 우리가 정말 잊지 말자 공산당. 우리 얼마나 외쳤는지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거를 2030 세대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북한의 실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수체제의 최종적인 국가 목표가 어디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을 적화시키는 데 있어요. 지금 뭐 적환이 적인 이런 얘기면 뭐 보수꼰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거는 저의 어떤 뭐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노동당 규약이라든가 이 노동당의 핵심 국가 목표가 우리 한국을 공산화시켜 가지고요. 즉 적화 통일이 그들의 문서에 나와 있는 목표, 전략적 목표이고 최고의 국가 정책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평가와 그리고 생각을 갖다가 보수꼰대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 보수꼰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문서에 나와 있는 북한의 통전 전략을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게 불과합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고 6월 25일 다시 한번 우리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야말로 등한시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동맹 관계를 확장시키면서 중요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뭐냐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 확장 억제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금은 말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김정은이가 뭘 했습니까? 결국은 최전방부대의 전술 핵무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이 군 조직 편제 바꿔야 되겠고 새로운 군사적인 작전 즉 작계도 논의한다, 연구한다, 검토한다, 수정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6.25 당시하고는 전혀 다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제일 취약한 이 비대칭 전략인 핵, 그 다음에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이버전 비대칭 전력에서의 북한의 압도적 우위 현상이 현재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요 6.25의 이제 개념도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전략 환경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갖고 나가고 거기에 맞는 이 개념을 설정해서 주적인 북한의 남침 의욕, 남침 그런 의욕 이거를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를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꼭 무슨 뭐 이 군사적인 첨단 무기만 갖고 북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정신 상태를 갖고도 해야 되겠고요. 여야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야당, 우리 여당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참 큰 문제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요. 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어제가 되겠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여당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 이거를 이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라는 건데요. 이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고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 여당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이죠.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라 해서요.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 대표 간의 협상이 있었어요. 송원석과 진성준. 그런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준 것은 그렇게 26개 넘겨주고 양보한 것이 아니라 내막이 있어요. 흑막이 있어요. 꼼수가 있어요. 무슨 꼼수냐? 이 사개특위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수 완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해놨습니다. 우리 당이 이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후속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건데 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겉으로는 크게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양보하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쟁점을 하나 없애는데 민주당에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 워크숍을 해보니까 민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요. 여당,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이 법사위 물꼬를 터서 원 구성하겠다. 이런 꼼수와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꼼수와 입장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왜 갑자기 넘기려고 했는지 그 이면의 꼼수, 여당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법사위원장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민주당의 조건 이거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협상을 했는데 접점을 일단은 못 찾았고요. 이 협상을 하고 나서 27일까지 우리 최종 입장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입장을 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어제 일어났던 것은요. 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도어 스태핑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 최종 입장이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노동부가요. 하루 종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 노동부에서는요. 지난 23일 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23일에 발표했었는데 이 23일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요. 이미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때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일 날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21일 날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미 보고를 했는데, 아이고, 보고 못 받더니 큰일 났네. 그래서 고용부에서 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나가지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상당히 당황했고, 그래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노동부의 입장을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23일 날 하루 전날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최종안인 줄 알고 아직 내가 보고를 최종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고 실질적으로 출근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물어서 내가 이게 최종안으로 착각했구나.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혼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경영계, 그 다음에 또 이 노동계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냐. 노동 유연성.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왜냐면 춘투가 이 하투도 있고 하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노동의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 좀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노동부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종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고용부에서도요 23일 날 이 세종에서 발표할 적에도요 말하자면 그러한 방향성을 얘기한 것이고, 최종적인 안은 이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도 하고도 회의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나토 정상회의 출국을 이제 곧 29일, 30일에 하니까 출국을 하게 되는데 한덕수 총리를 만나가지고 민생 현안을 잘 챙겨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대통령이 출국할 적에는 당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인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소수만 나가고 그리고 당 인사들의 이 배웅은 하지 말아라. 안 한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국정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요. 자, 당 최고는 누굽니까?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 대표는 지금 7월 7일 날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때 이제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윤리의 징계 결정이 지금 앞둔 상황에서 당의 이 현장 공항까지 나와서 손을 흔든다? 이거 별로 모양상 좋지 않다는 좋지 않은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 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널A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채널A 단독 보도인데 이런 단독 보도에 이 당 배웅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공개 면담 요청했는데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때 이 비공개로 그러니까 극비리에 아무리 여당 당 대표지만 만난다? 이거 많은 또 시그널을 주게 돼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이 비공개 면담도요. 순방 이후로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7월 7일 이전에 하느냐? 그것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7월 7일 이전에는 비공개 면담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요. 바로 어제 이런 그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딱 잘라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로 볼 때 이 당무에 관해서 언급할 사안이 아닌데 이게 제일 지금 당무와 관련해서 큰 게 뭡니까? 징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이전에는 만날 가능성도 만날 그런 일정을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기름을 부은 게 뭐냐? 장제원 의원하고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면은 장제원 의원이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이게 도대체 여당이냐 대통령을 도와주는 여당이 맞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 시각을 보였어요. 장 의원이 매일경제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는 여당이 됐는데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런 식으로 당이 뭐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준석 대표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준석 대표가 맞받아치고 있어요. 맞받아치고 있어. 예. 자 그러면서 디코이 뭐라고 맞받아쳤느냐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코이는 유인용 미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결국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요즘 싸우고 있잖아요. 배현진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 할 때 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장제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음 주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누구를 얘기하느냐 간장은 간철수 즉 안철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은 장제원의 줄임말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쯤 되면은 장제원 의원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한테 엄청 쏴붙이겠네 이렇게 또 이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비공개 면담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은 당연하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또 이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 김성진 미끼를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또 이 이준석 대표가 또 맞받아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 윤리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이 있나 보네요. 뭐가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서도 이 최고위 선임 문제, 추천 문제 이거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하고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붙죠. 싸움 전선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 공개 면담을 비공개 면담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받겠느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 유엔 기념공원에 참배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로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본인이
뭔가 꺼림칙하게, 그럼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뭐 이 가세현도 고발해 놓고 있고, 나는 경고 처분 받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다. 성상납 받은 자체가 없다. 성상납 받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느냐, 등등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 그런 성상납 징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누 끼치지 않도록 당에서 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대통령과는 언제든지 내가 소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당무와 관련해서는 소통하지 않는다.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느닷없이 꺼내고 있어요. 예, 느닷없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언제든지 소통이 되고 있어. 그리고 신임을 받고 있어.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에요. 예.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당무에 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윤핵관들은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다 알아.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윤핵관들 너희들은 헛개비야. 나는 진짜 대통령하고 다 소통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화 소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당무와 관련해서 나토 이 회의 참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무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 보면 당무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비공개 면담을 신청합니까? 중요한 당무가 뭐예요, 지금? 내 징계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말이죠. 지금 2년 뒤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풍이 불 것이다. 갑자기요. 아니, 당 대표가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자신감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년 뒤 총선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인데 상당한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역풍을 뚫고 전진하려면 새로 유입된 2030 당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 당선인 워크숍, 부산지방 이 워크숍에서 이 주제 발표가 자체가 당의 발전 전략인데 이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풍을 뚫고 전진하려면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젊고 유능한 2030 당원 중심의 탄탄한 정당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 책임당원 79만 명인데 2030 세대는 14만 명 정도로 18% 안팎인데 책임당원이 앞으로 55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2030 당원 비중이 이제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 비중이 커질 것인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 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030 당원이 커진 당의 체급을 유지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30들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도 갑자기 챙기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윤핵관들하고는 싸우면서도 안철수하고는 싸우면서도 2030을 팬덤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색안경을 쓰고 보려면 한없이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2030을 팬덤으로 지금 만들려는 의지도 있고 2030의 지원하에 당 대표도 됐고 또 이준석 대표 덕으로 2030의 당원 가입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030을 무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윤리의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이게 뭐겠느냐. 그러면 가세현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이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뭐 한 6, 7개 자료들이 공개가 됐어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예. 자,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이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중징계 가능성을 이준석 대표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쪽 전선은 공격용, 한쪽은 방어용이죠.
방어용으로다가 2030을 막 챙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벌써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은 계속 2030을 무기화시켜. 이것이 중징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7월 7일 소환, 소명, 이거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준석 대표 최근에 내정치도 하겠다, 뭐 등등 많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이제 런던 특파원도 하시고 정치부장도 하고 연합뉴스에서 상무까지 하시고 세계일보 주필까지 하시고 또 신문협회 부회장까지 하신 구월한 이 부회장님의 이 칼럼을 제가 종종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준석 대표, 정치를 하려면 역지사지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제 앞에 큰 값만 챙기려고 하느냐. 왜 좀 진중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논평하여 분란을 일으키나. 당 대표는 당내 싸움을 말려야지 싸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대의 적은 바깥에 그리고 북쪽에 있다. 왜 허구한 날 바깥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집구석 안방에서 맴돌며 싸우려 하는가. 우리 한국인은 이런 사람을 분수 못난이라고 불러왔다. 물론 젊고 똑똑한 머리로 기여한 바도 불소하지만 그것은 섭섭하겠지만은 당 대표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애써 공치사를 할 말이 아니다. 국민들은 겸손한 당 대표를 보고 싶지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목에 힘이나 주는 불순한 보수당 대표를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리더십으로 과연 집권당이라는 막중한 정치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무분별한 세력의 이 공세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보수 집권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다. 이러한 비슷한 걱정을 장제원 의원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좋은 의견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